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북한이 축포라도 쏘고 싶었던 걸까요?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최근 13일 동안 4번째입니다. 홍길동의 울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 북한의 이 도발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8월 6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요, 이런 끔찍한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3일 새벽 1시 16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이 K7 국산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K7의 운전자 A씨, 사고를 낸 후에 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합의를 좀 보자. 합의금을 내가 두둑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이 오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의금을 두고 조금 1시간 반 정도 실랑이를 벌였나 봐요. 네. 예. 이 K7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뭐 얼마를 주겠다. 택시기사는 뭐 더 달라. 이런 좀 실랑이가 있었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알겠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가 합의금을 가져오겠다. 라고서 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 네. 갑자기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 택시기사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허허. 예. 그런 후에 결국은 현장을 떠났다가 신고가 들어갔겠죠? 경찰이 이 사람을 결국은 도주로를 파악했는데 그 이후에 자수를 해서 이제 이 자수한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애초에 이 사람이 합의를 시도하자가 해놓고 1시간 20분간 그 택시 기사님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뭔가 이 사람이 경찰도 부르지 말자 했던 이유,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게 있었을까요? 아니, 합의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제가 판단컨대 음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서 있는 차 뒤에서 추돌하면 추돌했는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만약에 뭐 다쳤다고 하더라도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실갱이를 했다면 네. 이거는 음주 가능성이 저는 거의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적정하게 17시간 정도 아마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상해를 가하고 난 다음에 도주했다가 17시간 정도 있다가 네. 또 자수해서 온 것도 저는 이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런 게 있어 보이고요. 네. 이 사람은 저는 음주 운전 가능성이 가장 네. 많다고 봅니다. 물론 김복준 의원님도 단언한 건 아니고 추정한 겁니다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요, 김동철 원장님,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합의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돌변했습니다. 흉기 공격을 했어요. 정말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리고 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흉기로 이렇게 타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고요. 네. 합의 실패 시에 증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인격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아하.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를 했다면 네. 가정이지만 알코올을 섭취를 했다면 폭력성은 더욱 증가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예리하게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 운전자
K7 승용차를 몰고 택시를 추돌했던 그 운전자 30대 남성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술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지금 김복준 의원님이 추론해 주신 것처럼 네. 경찰도 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파악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합리적 추론이 되면 수사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제 흉기를 휘둘렀고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발생 시에 음주 측정을 못했고 자수를 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꽤 벌어졌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입증 책임이 경찰 검찰한테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하하. 그렇다면은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사람이 17시간 만에 현장에서 일단 그 택시 기사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나서 현장에 도주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경찰에 자수한 시간이 무려 17시간 뒤에요.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술 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네. 술 깨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고 네. 어차피 검거될 거니까 자수하는 형태로 아마 양형의 참작을 받고자 했을 거로 보이고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격한 부위가 네. 배 아래쪽이에요. 배하고 밑에 다리 쪽.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인체의 급소를 공격해서 살해할 의사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아하.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경찰에서 17시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일단은 17시간이 지났어도 이게 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아하.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지인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종류의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이런 것도 참고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범행 동기가 되는 행위를 했다. 이건 뭐 죄질이 극히 불량하잖아요. 그러네요. 양형에 진짜 참작될 수 있으니까요. 네. 경찰은 그 부분은 그래도 조사해가지고 기소 여부하고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김민주 변호사님, 뭔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역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동선이 어디였었고 어디에 머물렀었고 등등등을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상해만 적용된 거잖아요. 이게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가 없을까요, 진짜로? 사실상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추정을 하든지 아하. 아니면은 호흡 측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가 필요하긴 한데 보통은 호흡 측정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예, 김복진 의원님 말씀처럼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은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음주운전 했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음주운전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법원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특수상해로는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알 거예요. 진실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태양은 버젓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알 텐데 이 법원의 판단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있습니다만 정말 인면수심이란 표현 갖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잔혹한 범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변호사님. 이 사건은요, 지난 5월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후 8시경에 네.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식당 앞에서 이 50대 남성이
한 50대 여성과 말다툼 하던 중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흉기를 꺼내서 그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결국은 이 흉기 공격을 수차례 한 경찰 얘기에 따르면 한 10여 차례 넘게 흉기 공격을 받았대요. 결국 이 여성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김민주 변호사님 뭔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 배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부부 사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부 사이였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가정폭력으로 엄청나게 이제 뭐 구타를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고 이 여성은 남성을 피해서 사실 별거 중이었는데 세상에. 이 남성이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 어떤 안심하게 만든 상태에서 만났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세상에 역시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가 나와서 이제 뭔가 의문이 풀리는 게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다면서요, 이 아내분이.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이런 구타와 폭행이 있다 보니 이 여성이 숙식이 가능한 식당으로 와서 거처를 이제 옮겨서 살고 있었던 얼마나 상황이에요. 그곳에 지옥 같은 삶에 떨어져 맞습니다. 저기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예, 이 남편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제 흉기를 휘둘렀던 건데 세상에. 이 식당까지 거처를 옮기게 된 게 뭐 이제 폭행과 감금 뭐 협박도 있었지만 네. 평소에 이제 이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그래요? 네. 이 남동생이 올린 글을 보면은 네. 평소에 폭행과 뭐 폭언, 협박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본인의 이제 누나가 이 사망한 여성이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는데도 이 약까지 빼앗아 갔다. 세상에 예. 잔인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맞습니다. 예.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뺏어버리니까 네. 이 여성은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네.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 오죽하면 이 피해자분의 남동생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이런 글을 올렸을 거예요, 진짜. 봐보세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이미 사망한 누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딱 간단해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니까 살해 그 사실을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 우리 뭐 고유정 살해에서도 많이 보듯이 동기 같은 거 이런 데서 함구하고 우발적 살인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 경우도 아마 이제 한때는 어떻게 보면 매형이었겠죠. 지금이야 매형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저렇게 이제 우발적 범행이니 뭐니 이런 거 주장하니까 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왜 뺏었으며 아유, 세상에.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내를 폭언하고 폭행한다면 이미 이건 남편으로서 자격을 떠나서 그러네요. 이 남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여성분이 그 집에서 쉽게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너희 집 친정 식구들도 내가 다 어떤 그 위해를 가하겠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딸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협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까? 네. 아빠입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정말로 이건 잔인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뉴스파이터 다루고 있겠죠. 그런데 김민주 변호사님, 이 한때 남편이었던 이 작자가 폭력적 성향이요. 아내의 목숨까지 평소에도 위협할 정도였다면서요, 지금. 네, 더 경악할 만한 거는 뭐냐면 그냥 폭행을 한 수준이 아니고 이 남동생의 말을 좀 들어보면 누나가 얼마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면 남동생에게 메신저로 살려달라 세상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아우. 합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누나를 찾아가 봤더니 이 누나가 이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사실과 그리고 심지어 이 남편이 이 누나에게 자살한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남동생이 이제 남편을 가해 남성을 향해서 상대로 이제 경찰에 살인 미수와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이 가해 남성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남동생이 전화 걸어서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친정 식구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위해를 가하겠다는 게 실제 이 남동생의 증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네요. 전화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남편의 설득에 아까 집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숙식이 가능한 식당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의 설득에 이 피해자분이 한때 집으로 돌아갔대요. 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한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의 심리가 상당히 증폭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생활 거처를 지냈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강압적 협박, 회유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갔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또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기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능력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번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란 작자가 이 아내분을 자기의 집으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나 김호인 변호사님, 다시 돌아간 집에서의 삶은 정말로 끔찍하고 잔혹했다면서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이 피해자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일지 모르는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을 텐데요. 근데 이 돌아간 그 현실은 더욱더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이제 폭언과 폭행은 더 심해졌고 감시 또한 심각해져서 세상에. 이 여성분은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까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그 나와 도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 남동생한테는 본인은 이제 지난 5월에 집을 떠났고 무사하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말을 그동안 쭉 곁에서 지켜봐왔을 거 아니에요. 김동철 원장님. 남동생의 속은 지금 천불이 나고 억울하고 지금 어디 가서 이거 하소연할 거예요, 진짜. 이게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또 비통한 마음의 공감은 혈족만이 알 수 있는 공감들이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그리고 또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통함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공감 능력이 사실은 가족들한테는 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아픔일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나가 지속적으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본인이 어떤 힘들이 없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감수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누나가 살해까지 당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죄책감이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때 피신했다가 남편이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다시 집에 가자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집에 갔다가 더 온갖 폭력이 더 심해지니까 다시 뛰쳐나온 게 지난 5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피해자분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숨진 이 아내분이 당시 남동생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도 알려졌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통화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어쨌든 이 사망한 누나는 통화 당시에는 즐거운 목소리였다. 다시 함께 살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며칠마다 딸을 보여주겠다라는 남편의 말이 있었고,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당신을 때리지 않을게 라는 다짐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다짐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설득이 원만하지 않자 품에 흉기를 들고 갔고 이 여성분을 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5월, 그러니까 불과 두세 달 전입니다. 5월에요. 석 달 전이라고 해볼까요? 5월 달에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했을 때 남동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뭐냐면요. 누나가 이럽니다. 동생아, 나 도망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남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누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누나 어디에 있든지 잘 살아.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 힘내자 누나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전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처럼 그 영일만 인근 식당에서 무참히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더 가관이라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본인의 차,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살해하는 이 살인 범행을 한 이후에 흥해읍, 북구 흥해읍 곡강교 인근에 있는 데로 가서 제초제 500ml를 마셨지만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시켜서 목숨을 건졌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가면서 지인에게 나 독극물 먹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전화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발빠르게 경찰이 살렸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뭘까요? 극단적인 선택하러 가는 사람이 구태여 알리고 가나요? 지인한테? 친구한테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지금 이동하고 있어 하면은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할 건 뻔한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우리가 이 뉴스파이터에서 수도 없이 다루던 그 제초제, 맹독성 제초제. 한 두 가지 종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 모금만 입에 머금었다 뱉어도 사망합니다. 그 맹독성은. 근데 이분은 500ml 한 병을 드셨는데도 그게 치명적이지 않았는지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자기가 아내를 살해하고 죄책감,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을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김동철 원장님 자신의 범행 과정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발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지금 김복준 위원님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항상 범의 흉기를 캠핑용으로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차 안에 어떤 흉기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항상 폭력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 아내를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도구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네. 다분히 계획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본인은 예. 그 흉기가 평소 캠핑 다닐 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왜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로 볼까요? 아니 캠핑 가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왜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아하. 거기에다가 종이에 싸가지고 품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범행을 했거든요. 이랬다면 이건 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13회 정도 안에 급소를 공격해서 급기야 살해를 했다면 이건 계획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우발범죄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극단적인 선택까지 아내가 사망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맘먹었던 분이 뭐 지금 와서 우발적 범행 탈영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김민주 변호사님, 네. 이 남동생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억울한 심정에 올렸는데 이분이 정작 이 청원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네, 이 남동생의 마지막 절규가 정말 메아리처럼 여기에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남동생은 청원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맞아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 범행 동기는 이제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서 양형이 조금 달라지는데 예. 뭐 참작 동기, 그다음에 보통 동기, 중대 범죄, 인명 경시에 따라서 참작 동기 즉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6년. 세상에. 그리고 인명 경시에 따른 이렇게
그 계획 범죄인 경우에는 최대 23년 이상의 징역형처럼 이렇게 양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인면수심인 이 가해 남성이 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남성이 다시 사회로 감형이 돼서 나온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일반 사회인들에게 돌아갈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절규의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버젓이 나 여기 평생 있을 것 같아? 나 조만간 있으면 나간다고 버젓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죄 하나만 의율돼서 지금 송치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해줘야 될 거는 김민지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이 살인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인데 네. 이 우발적이지 않았다, 계획적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참고인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남동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고의정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거는 살인 자체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이뤄진 행동들이 참 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살인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 사실 누적적인 살인이라고 맞아요.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네. 계속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좀 해서 좀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만큼 엄벌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남동생의 이 청원글이 아니어도요, 이 사망하신 아내, 이 여성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에 단죄가 있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추억의 영화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배우 얼굴은 낯익어요. 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인데 저렇게 왜 옷을 갈아입을까요? 저게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 엄청 오래된 영화죠. 그런데 저 때가 이제 아버지 이 로빈 윌리엄스가 왜 저렇게 여성 분장을 하냐? 자기가 저 극중의 성문제에 실직을 거듭하니까 결국 이혼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볼 수 있는 게가 주 1회 양육권 안에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려고 세상에 가정부 할머니로 변장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세상에 얼마나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가정부로 요즘 가사도우미라 하잖아요. 가정부로 들어가서 할머니로 변장해서 아이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신나서 저렇게 춤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영화 볼게요. 다음 영화. 자, 다음 영화는 여러분 첩보 영화의 레전드를 할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톰 크루즈가 감쪽같이 저렇게 가면을 벗으니까 원래 얼굴 나와요. 톰 잘생겼다.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침부터 보세요. 또 벗습니다. 네. 다른 사람 나와요. 아침부터 김규현 아나운서 네. 영화 두 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변장이 영화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도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혹시 앉아 계신 분이 김기현 아나운서 맞아요? 잠시만요. 잘한다. 예. 네네. 갑자기 김명준의 그거 딱 나오면 정말 재밌겠는데 네네. 저는 아니고요. 아하. 이 영상 속에 존재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려 보이는 한 여성이 군기가 바짝 든 채로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남성이 이 안경을 왜 잡아 그래요? 벗기는데요. 자, 잠시만요. 이게 혹시나 뭐 학대나 그러니까 폭력 괴롭히는 이런 거 거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도와줘야 할 텐데. 뭐야? 그런데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니까 어허. 가발이 벗겨집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외투부터 옷을 하나씩 벗는 이 사람. 왜 그래요? 앞에 있는 남성의 지시에 따라서 후드티까지 벗고 앙증맞은 티셔츠까지 나옵니다. 분홍색에.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이거 여성이 옷을 벗는 게 방송 나가도 될까요? 뭐야? 라고 싶었는데 남자예요? 변장한 남자였습니다. 대박. 예, 여기에 실리콘 가면까지 벗으니까 자,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진짜. 아이고 무서워. 깜놀? 이렇게, 예. 정말 험상궂은 이 얼굴의 중년 남자가 네. 나타납니다. 아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당시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뭐 대화하는 게 들리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당시에 대화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É isso, não tem esculacho comigo. Qual é o teu nome? Alvino da Silva. Qual a cela? B7.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름 되는 것까지는 다운데 그다음 질문을 들어보니까 뭐 몇 번 방 강방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교도소 67번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허. 이게 브라질에서 있었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교도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어. 지금 이 실리콘 가면? 얼굴을 가면 쓴 사람 이름은 클라우비누 다시우바라는 42살 먹은 남성인데요. 아하. 이 사람이 그 리우주에서 마약 밀매 이 조직단 두목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그 형을 살려야 될 거는 73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신형이죠. 아. 이제 죽는 날까지 뭐 교도소에서 있다 이제 죽어야 할 입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면회온 딸로 이제 그 변장을 해가지고 면회 객이 이제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려고 저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 검거가 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신 겁니다. 네, 김경환 아나운서 지금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프로필 좀 소개해 주세요. 클라우 비누 회사는 아니에요. 클라우 비누 네네. 네. 예. 제가 프로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브라질 마약 조직의 두목입니다. 아하. 보시는 것처럼 키는 좀 작고 몸집이 왜소한데 그래서 별명이 쇼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마약계에서는 좀 이제 브라질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형량이 굉장히 높았었고 죄질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네. 73년을 받은 거 보면 아시겠죠. 자. 예. 어쨌든 이렇게 달아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붙잡히게 된 거죠. 1973년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73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회온 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다가 가면 쓰고 변장하다가 탈옥을 하다가 74년 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혔다는데 아니 지금 저 모습만 보면 김기환 아나운서 네. 감쪽 같았는데 왜 어떻게 잡혔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여성분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교도소에서도 어쨌든 그 면회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들키지 않았어요. 아하. 근데 정말 이 정문을 나가기 직전에 유독 한 여성분이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막 손을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좌우를 살피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교도관들이 이상하게 본 거죠. 이거 네. 왜 그러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 라고 해서 딱 잡아봤더니 이게 여성이 아니라 남자였던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실제 딸이 면회를 왔었나 봐요. 근데 그 실제 딸이 저 교도소를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맡기잖아요. 이제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니까 그 신분증을 찾아야 되는데 덜덜덜덜덜덜 떨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뭐 잠시 동작 그만 하고 저렇게 가면 안경 벗기고 가발까지 벗겼고 결국 실리콘 가면까지 벗겼다고 하는데 김동철 원장님 떨었다는 얘기는 본인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나 들키면 어떡해? 뭐 이렇게. 마약 밀매를 할 때는 아마 떨진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해보지 않은 행동들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떨었을 거고 네.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여성같이 보이지만 사실 가깝게 봤었을 때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보이잖아요. 아마. 근데 본인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영화니까 그런 조작을 해서 CG로 했겠지만 네. 실제 가면은 그렇게 사실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아마 위축이 되고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떨고 불안감으로 결국 체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브라질 교도소긴 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어떻게 저 가면이 어떻게 저기까지 들어가게 됐고 아니면 안에서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렇게 할 때. 이거는 아마 상당 기간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리, 얼굴에 쓰는 그 실리콘 이건 완전 부착돼야 되고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약간 크거나 그러면 또 이미 뜨기 뜨잖아요. 때문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동안 이 마약 이 사람을 그 면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교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얼굴 윤곽을 떠가지고 가야지 네. 밖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제작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마 이제 모르기는 해도 이 사람을 이렇게 도주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 전체 다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저 사람이 이제 그 유난히 이 마약 그 조직의 두목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서 교도관한테 표가 났던 거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하면 여기만 나가면 나는 끝이다. 이제는 완전 자유야. 그때 엄청나게 긴장하고 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이 그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제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마지막 관문에서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형량 부분 관련해서 좀 부러움을 느꼈어요. 73년 10월. 맞아요. 조금 전에 자기 아내를 13차례나 마구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 없으니까 최고로 받는다고 해도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언제든지 감형받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여기 73년 10월 정도 저 형량 주면 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편 저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네. 네. 면회 온 딸도 그렇다면 김민주 변호사님 뭔가 자신의 아버지 탈옥에 뭔가 도움을 주려 했던 거 아닐까요? 네. 보면은 이제 딸은 교도소에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탈옥을 할 거라는 걸 이미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브라질과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이 이 범인에 은닉을 하거나 도와줬을 때 이제 친족 간 그러니까 특례를 적용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브라질은 좀 처벌을 한다, 이런 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이 앞서도 한번 탈옥 시도를 했다가 걸렸대요. 근데 이번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가중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유사한 이제 사례가 있었다, 네.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고, 이 남성은 브라질 내에서 최고 그 경비가 엄중한 감옥으로 이감이 되고, 아하. 또 징벌방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그 교도소 치안행정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고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면회객과 재소자 간의 동선이 여기는 같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네네. 73년 10월 받은 사람 뭐 또 하나 더 저 죄명을 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네. 이 사람은 이제 언감생심 도주하는 거 꿈도 못 꾸게 네. 엄중하게 철저하게 그러네요. 감시하는 교도소에 갖다 놓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영원히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름이 클라우비누 다 시우바잖아요. 아, 이름 잘 지었네요. 클라우비누 73년 다 시우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잘 지었네요.